2026년 8월 5일 영상일기입니다. 저희가 지금 살고 있는 지역은 수원 광교 지역입니다. 수원 광교 지역이고 굉장히 여기가 살기가 좋아요. 살기가 좋고, 그리고 저희 지금 살고 있는 이 집은 전세입니다. 전세이고 이제 대형 평형이죠. 제가 나이가 원래 62이지만은 아직까지는 전세에 살고 있고 부동산에 지금까지는 큰 관심은 없었습니다. 이 나이에 부동산에 관심이 없다면 다들 좀 이상하게들 생각을 하실 겁니다. 제 직업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 직업은 전업투자자입니다. 전업투자자이다 보니까 돈으로 돈을 버는 직업이죠. 그러다 보니까 돈이 묶여 있으면은 저는 굉장히 불리합니다. 그래서 돈을 저는 이제 굴리는 게 저한테는 금전적으로 훨씬 유리합니다. 그래서 이제 집이 예를 들어 가지고 아파트가 한 20억 정도 하는데 그 20억을 저는 가지고 투자를 해서 굴리는 게 저한테는 훨씬 유리합니다. 근데 요새는 또 보면은 이제 꼭 그렇지만도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워낙에 이제 부동산 가격이 지난 정권부터 시작해가지고 폭등을 하다 보니까 요즘은 살짝 이제 부동산에 관심을 좀 가져야 되나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저도 아파트를 사긴 사야겠죠. 근데 아직까지는 아파트에다가 20억에서 30억을 묻어 놓는 것보다는 전세금으로 한 10억 정도의 전세금으로 전세를 살면서 나머지 한 20억 정도를 투자로 굴리는 게 훨씬 유리해서 지금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10월 28일이 이제 석 달 좀 안 남았죠. 2달하고도 20만 원 올려놨는데 전세 만기입니다. 전세 만기라서 이번에는 이사를 하려고 그래요. 이사를 하려고 그러는 이유가 이 집이 여러모로 너무 불편합니다. 너무 불편하고 또 이제 집 주인분과 또 이렇게 좀 별로 맞지가 않아요. 맞지가 않아가지고 원래 이제 집주인과 세입자 사이에 이제 서로 이제 좀 맞아야 됩니다. 서로. 왜냐하면은 무조건 내 권리만 주장해가지고는 서로 힘들어져요. 힘들어지기 때문에 약간은 조금씩 이제 상대를 배려하면서 있어야지만이 주인도 편하고 세입자도 편한데, 지금 현재 집주인분은 제가 지금 여기 이제 6년 살았습니다. 6년 살았는데 별로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이사를 이번에는 그냥 가자 이렇게 마음의 결정을 내린 상태인데 요즘 그 광교 지역의 다른 지역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아마 서울 지역하고 광교 여기 같은 경우 살기가 워낙 좋아가지고 거의 강남하고 비슷합니다. 여기 서울에서도 이제 굉장히 핫한 지역 강남하고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굉장히 여기도 이제 부동산이 굉장히 힘든 상황이에요. 힘든 상황인데, 그리고 최근에 이번에 저도 보면 굉장히 좀 특수한 상황이라서 굉장히 당황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런 경험은 저는 처음입니다. 아마 그 부동산 사장님들 만나도 다 이제 좀 황당해 합니다. 지금 현재 상황이 너무나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상황이라 가지고 다들 굉장히 당황스러워하고 있고 또 이렇게 사고도 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미. 그게 왜 그러냐면은 지금 현재 한 6개월 만에 저희 동네 지금 현재 사는 집하고 비슷한 수준의 평형대나 가격에 전세금이 한 6개월 만에 3억이 올랐습니다. 3억이. 황당한 거죠, 그죠? 황당한 겁니다. 보통 보면은 전세금이 이렇게 오르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오지는 않고 보통 이제 2년마다 보통 전세 재계약을 하니까 2년에 보통 한 5천 정도밖에 안 오릅니다. 전세 보증금이.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1억이 오를 수는 있겠죠. 1억이 오를 수는 있는데 올 초 대비로 3억이 오르는 거는 저도 처음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굉장히 지금 여기 난리가 났습니다. 왜 난리가 났냐면은 전세 살던 분들이 이제 저처럼 이제 본인이 자원해서 전세가 좋아서 사는 사람들도 의외로 들어 있습니다. 의외로. 왜냐하면 전세에 또 이점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형편이 넉넉한 분들 중에서
전세를 사는 사람들 의외로 많습니다. 의외로. 그래서 많은 경우에 보면 집주인보다 전세 세입자가 더 이제 부자인 경우가 오히려 더 많아요. 더 많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전세 세입자분들은 갑자기 이게 3억이 올라버리니까 그 계약 갱신을 하려면 이제 3억의 보증금을 더 올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뭐 아무리 돈이 많은 사람도 갑자기 뭐 예를 들어서 한 1, 2년에 걸쳐서 그렇게 되면 모르지만은 갑자기 몇 개월 만에 보증금을 3억을 더 얹어가지고 계약한다는 건 일단 돈 구하기도 쉽지가 않고 설사 돈이 구해지더라도 굉장히 리스크가 크죠. 왜냐하면 갑자기 이렇게 폭등을 한다는 얘기는 다시 원래 자리로 갈 확률도 대단히 높습니다. 그 원래 자리로 가면은 나중에 이제 전세를 빼기도 또 힘들어지는 그런 굉장히 이제 골치 아픈 상황이 지금 발생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세 세입자분들도 저를 포함해서 굉장히 지금 난감한 상황이죠. 그리고 이렇게 되는 원인은 뭐냐 하면은, 전세가 씨가 말랐습니다. 이번 정권에서 뭐, 온갖 터무니없는 부동산 정책을 쏟아내는 바람에 그 결론적으로 전세를 완전히 없애버리다시피 한 겁니다. 어느 정도냐. 여기도 보면은 이제, 한 3,000세대인 대규모 단지도 있어요. 작은 세대도 있지만, 그래도 웬만한 단지들은 다 뭐 1,000세대는 다 넘어갑니다. 그러면은 뭐 대형 세대잖아요. 대형 세대입니다. 거기 1,000에서 한 3,000세대 정도 이렇게 분포된 더 이제 큰 세대도 있어요. 더 큰 이제 단지도 있어요. 그런데 2,000, 3,000세대에서 전세가 옛날 같으면은 뭐 비성수기라도 지금 이제 비성수기죠. 비성수기라도 보통 전세 매물이 보통 수십 개는 나와 있었어요. 수십 개. 보통 뭐 예를 들어 가지고 3,000세대다 그러면 거의 뭐 50개 이상은 나와 있었어요. 50개에서 100개 정도.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세입자들도 그 한 50개 중에서 고르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또 집주인분들도 이제 내놓으면 검색하면서 나갔죠. 왜냐하면 서로 이제 운신의 폭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근데 지금 어떠냐 하면은 광교 지역 같은 경우에는 2,000세대인데 전세 매물이 한 개도 없는 지역이 많습니다. 굉장히 많아요. 많고. 그리고 예를 들어가지고 2,000세대, 3,000세대 정도 되는데 전세 매물이 뭐 3개, 4개, 어떤 경우는 한 개밖에 없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크게 나누면은 30평대까지 하고 이제 30평대 이상, 40평대부터 다시 말해서 이제 소형에서 중소형 평형대와 이제 대형 평형대, 40평 이상 되면 대형 평형대죠. 이 집 같은 경우는 보자. 이게 54평인가 잘 모르겠습니다. 48평인가? 48평일 거예요. 대형 평형대죠. 이게 나누었을 때, 제가 이제 날짜가 다가오기 때문에 제가 최근 한 일주일 정도 다녀봤습니다. 다녀보니까, 그 중소형 평형대, 다시 한번 38평까지, 다시 40평 미만 같은 경우에는 제가 다녀보니까, 매물이 나오면 바로 나갑니다. 어느 정도로 심하냐 하면은, 그 매물이 나오면 확인을 할 시간이 없어요. 매물이 나오면 보지 말고 바로 입금을 해야 됩니다. 10% 입금하고 바로 이제 그 구두 계약을 해버려야 돼요. 그 10% 보증금 10% 그 자리 전화 끊자마자 그 자리 입금하고 계약합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입금을 하고 그 다음에 가야 됩니다. 실제로 제가 겪어봤거든요. 겪어보니까 물론 그런 생각 없는데 그냥 구경하려고 가봤는데 어느 정도냐면은 전화를 했어요. 38평짜리 그랬었는데 전화를 하고 가는데 한 15분 걸렸죠. 가는데 계약이 돼버리더라고요. 그래서 보면 이게 내부 부동산 뒤지면 기가 막힙니다. 기가 막힌 게 뭐 6개 올라왔는데 뭐 10분 지나면은 3개밖에 안 남아요. 이런 식으로 뭐 축축축축 사라져요. 축축 사라지니까 뭐 황당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세금이 이제 3억이 오를 만하죠. 뭐 하여튼 뭐 중소형 평형대는 진짜 그런 상황이고, 그 다음에 대형 평형대는 또 상황이 또 다르더라고요. 40평대 이상, 40에서 한 50, 한 5평. 뭐 요즘 55평 이상은 없으니까. 대형 평형대는 어떠냐, 또 상황이 완전히 달라요. 어떻게 상황이 다르냐 하면은, 세입자는 구하기가 굉장히 힘들고,
또 반대로 집주인분은 또 세입자 구하는 게 지금 하늘의 별따기예요. 왜 그러냐면 갑자기 뭐 한 3억이 올라 버리니까 세입자는 3억을 더 만들어야 되니까 돈 만들기도 힘들고 또 너무 위험하죠. 그 얘기니까. 예를 들면 10억, 지금 여기는 다 10억 다 넘거든요. 그 10억이면은 작은 금액이 아니에요. 아닌 말로 여기서는 뭐 맘먹으면은 대출을 만약 생각한다면 집을 사도 되는 금액이에요. 살 수 있는 금액입니다. 보통 대출을 뭐 한 6, 7억 이상 받으니까 자기 돈 조금 더 보태고 이러면 20억 맞추는 거는 그 어렵지 않죠.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위험하게 하느니 차라리 사는 게 맞지 않느냐. 뭐 저도 그렇게 생각하죠. 그런 입장이고 다시 말해가지고 3억을 올려줄 리가 대부분 잘 없어요. 그런데 집주인분은 또 어떠냐 하면 욕심이 나죠. 욕심이 나가지고, 왜냐면 3억이 올랐으니까 나는 3억 더 받고 싶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문제는 뭐냐, 날짜를 못 맞춥니다. 날짜를 못 맞추는 게 보통 이제 전세를 구하고 나갈 때는 이제 보통 법적으로 계약 만료일 2개월 전까지 이제 계속 있을 것인가 아니면 계약 만료할 것인가를 상호간에 합의를 보잖아요. 만약에 2개월을 놓치면은 이제 자동으로 넘어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보통 이제 여태까지는 어떻게 왔냐면은 계약 만료일 2개월에서 3개월 사이, 그 석 달 전부터 이제 그 집을 알아봅니다. 그 세입자도 다른 집을 알아보고 집주인도 이제 다음 세입자를 구하죠. 그래서 보통 2개월에서 3개월 사이에 이제 다음 세입자가 구해집니다. 그리고 다음 이사갈 집을 구하죠. 그러면은 그 다음에 이제 날짜를 서로 맞추겠죠. 뭐 딱 맞추기는 힘드니까 합의를 보는 거죠. 합의를 보고 난 뒤에 보통 이제 뭐 2개월 반 정도 되면은 이제 완전히 확정을 짓죠. 날짜도 확정 짓고 모든 걸 확정 짓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이제 돈이 오고 갑니다. 오가지고 그 이사 올 새로운 세입자가 계약금 10%를 입금을 하고 이제 계약을 하죠. 왜냐하면 계약금을 입금해야지만이 계약이 되니까. 그 다음에 입금을 받으면 이제 집주인은 그 돈을 이제 나가야 되는 세입자에게 돈을 입금을 하죠. 그러면은 나가야 되는 사람은 이제 다음 집을 또 이제 계약을 하죠. 이런 식으로 이제 쭉 엮여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현재 상황은 어떠냐면은 그게 2개월에서 3개월 사이가 아니라 광교지역 같은, 뭐 다른 지역은 또 다를 것 같아요. 3개월에서 거의 한 6개월까지 이게 쭉 빠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집을 구하려면 저는 사실 이미 늦은 겁니다. 늦은 거예요. 저도 뭐 이런 줄 몰랐어요. 뭐 지난주부터 다니기 시작했으니까 이런 줄 몰랐는데 보통 뭐 한 4개월, 5개월 사이에 이제 계약을 하는 것 같아요. 계약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계약을 하려면 10%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돈이 있어야 되는데 이제 집주인은 또 돈을 내줘야 돼요.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 상황을 받아들이는 세입자와 이제 대부분 제가 한 80% 정도의 이제 세입자와 집주인들은 이 상황을 알고 있어요. 알고 있다 보니까 이제 고집 부린다고 될 일이 아닌 거죠. 그래서 3개월에서 한 5개월 사이, 4개월에서 5개월 사이인 것 같아요. 4개월에서 5개월 사이에 다음 집 혹은 이제 새로운 세입자를 확정을 하고 한 4개월 정도, 4개월 플러스 마이너스 한 달에서 이제 계약을 진행을 하는 것 같아요. 10% 이제 돈이 오고 가고 이제 계약이 진행되는 거죠. 근데 그런 경우에는 이제 아무 문제 없습니다. 아무 문제 없는데 이제 돈을 내줘야 되는 입장이 이제 집주인이죠. 그죠? 집주인이 욕심이 나는 거예요. 욕심이 나는 게 왜냐하면은 왜 4개월, 5개월이 됐냐 하면은 이제 세입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시간이 넉넉하면 할수록 이제 보증금을 이제 그 낮은 집을 찾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임박하면 임박할수록 이제 내고의 여지가 없으니까 달라는 데 줘야 되죠. 그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집주인들은 뭐 3억 올랐으니까 3억 오른 거 다 받고 싶은 거예요. 다 받고 싶다 보니까 이제 수많은 이제 뭐 1억 낮추시죠. 이걸 갖다 다 거절해버린 거예요. 거절해보고 난 뒤에 이제 3개월밖에 안 남았는 거예요. 3개월밖에. 계약 만료 3개월밖에 안 남았어요. 그제서야 이제 더 미루다가는 다음 세입자 못 구할 것 같으니까 그제서야 이제 양보를 하기 시작하는데 문제는 뭐냐? 지금 현재 분위기가 다들 전에는 이제 3개월 전에 계약을 하던 분위기에서 4개월에서 5개월 전에
계약을 하는 분위기로 바뀌다 보니까 이사 날짜를 못 맞추는 거예요. 이사 날짜를. 그 지금 예를 들어 가지고 이제 그 들어올 사람들은 예를 들어 제가 집주인입니다. 집주인이면은 지금 원래 같으면은 10월 말 정도에 들어올 사람을 이사 날짜로 해서 이제 구하면 되는데 지금 현재 이제 구할 수 있는 사람들은 전부 뭐 12월 말이나 1월에 들어올 사람밖에 안 구해지는 거예요. 그래도 다시 말해서 계약이 성사 안 된다, 그죠? 그래서 보면은 이제 대형 평경 얘기입니다. 대형 평경 같은 광교 지역은 보니까 한 단지에 예를 들어 가지고 제일 많이 나와 있는 단지가 4개인가 나와 있어요. 4개인가 나와 있는데 4개가 나온 지가 벌써 뭐 한 3, 4개월 됐어요. 한 3, 4개월 됐는데 한 개도 안 나가는 거예요. 한 개도. 그래서 그 중에 한 집은 보니까 사고가 났더라고요. 사고가 났어요. 다시 말해가지고 집주인이 계속 욕심을 부리다가 날짜를 놓친 거죠. 근데 요새는 보면은 이제 그 세입자들은 날짜 되면 무조건 나가버립니다. 왜냐하면 지금 너무 불안정하기 때문에 그 계약서의 날짜는 이제 법적인 효력이 확실하지만은 그럼 조금만 뒤겠습니다. 이래다가는 나중에는 몸이 완전히 묶입니다. 전세를 못 뺍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저도 그렇게 하려고 그러는데 무조건 짐을 빼가지고 창고에 갖다 놓는 한이 있더라도 계약 날짜 되면 이제는 계약 날짜를 이제 안 움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봐서는 그래요. 내가 받는 집 중에 하나는 이미 사고가 났어요. 사고 나가지고 집주인이 욕심을 부리다가 그렇게 된 거예요. 제가 봐서는 적당하게 알아서 했으면 되는데 굳이 뭐 우기다가 지금 뭐 난리가 났는데 그래가지고 왜냐면 집을 가보니까 짐을 뺐더라고 이미. 그 세입자가 짐을 빼버린 거예요. 뭐 다시 말해서 계약 날짜가 지난 거죠, 그죠? 그런데 짐을 빼면 이제 그냥 빼면 잘못하면 보증금 다 날리죠. 그래서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어떻게 해놨냐 하면은 짐을 빼면서 전세권 설정을 하고 나간 거예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이제 잘못하면 보증금을 받을 방법이 없어지잖아요. 근데 전세금 설정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한 6, 700 들거든요. 그 비용은 누가 감당하느냐? 뭐 집주인이 감당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은 계약 불이행으로 발생된 금액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집주인 입장에서는 새로운 세입자를 못 구한 상태에서 이제 한 10억 정도 되는 돈을 내줄 돈이 없죠. 자기 돈 10억을 내줘야 되는데 그 많은 돈이 없잖아요. 집주인이. 전세금을 받아가지고 내줘야 되는데 전세 세입자 못 구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합의를 이렇게 받는 것 같아요. 50%를 자기가 이제 대출 받던 데서 구했는 것 같아요. 구하고 난 뒤에 이제 돈을 준 거죠. 50% 주고 전세권 설정 당하고 50% 이제 보증금 50% 5억이겠죠. 5억을 이제 주고 그러면 이제 5억이 남았잖아요. 5억 남은 거에 대해서 차용증을 쓰고 이렇게 해서 이제 내보낸 것 같아요. 자, 그래 되면 왜 되냐? 제가 좀 알아봤습니다. 법적으로 알아보니까 첫 번째, 그 과정에서는 이제 전세금 반환 소송이 일어났습니다. 그럼 10억에 대해 가지고 전세금 반환 소송을 하면은 이리저리 지금 총 비용이 어느 정도 나오느냐? 한 3천만 원 정도 나옵니다. 3천만 원 정도 소송 비용이. 한 3천, 그 견에 전세금 설정 비용 한 600만 원 더하기 3천이면 3,600만 원의 이제 손해를 집주인이 이미 본 거예요. 확정된 손실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은 이제 그 10억 중에서 5억을 못 내줬잖아요. 그러면 5억에 대해 가지고 전세금 소송이 들어가는 순간부터 왜 되느냐면 그 월 1% 이자를 줘야 돼요. 그럼 5억에 월 2% 그러면 500만 원이죠. 그죠? 근데 그게 제가 봤을 때는 벌써 한 두세 달 된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미 3,600만 원 손실은 이미 기정사실화가 됐고, 그 다음에 한 달에 500씩 지금 이제 세입자에게 돈이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왜 되느냐. 2달이나 쳤을 때, 한 2달 정도 돼 보이니까, 2달이나 치면은 뭐 4,600만 원, 4,600만 원 이미 손실이 발생됐고, 그리고 매달 500씩 계속 발생되는, 그러니까 이제 집주인 한마디로 피를 말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게 이제, 제가 봐서는 뭐 짐작입니다. 알 수는 없어요. 알 수는 없는데, 이제 앞뒤 정황으로 봤을 때 왜 이렇게 됐느냐는 아마 집주인이 욕심을 부리다가 된 것 같아요. 그냥 3억이 올랐더라도 이제 내고를 해가지고 뭐 1억 한 5천 정도 선에서 이제 서로 타협을 봤으면은 이제 잘 진행이 됐을 텐데,
그게 아니라 3억 올라갔으니까 나는 3억 이제 최대한 받아내겠다. 뭐 이래 됐겠죠. 이래 되다 보니까 이제 그런 사고가 나가지고 집주인은 지금 현재 벌써 지금까지 이미 발생된 손실이 뭐 4,500 정도 이미 손실 받고, 뭐 시간을 끌면 이제 매달 500 이상 계속 손실이 되죠. 1년 끌면 뭐야 됩니까? 1년 6천 손실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이고, 저도 지금 살짝 이제 약간은 이제 골치가 아파요. 골치가 아픈 게, 근데 집주인분들이, 왜냐면 다들 보면 이제 내가 돈을 한 푼이라도 더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은 이제 악착같이 물고 늘어지잖아요. 그게 나중에 뭐 법을 굉장히 잘 아는 사람 같으면은 그러다 큰일 난다는 거 알지만은, 사람이 그렇습니다. 사람이 제가 봐서는 다들 이제 이거를 내가 누릴 수 있는 이익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양보할 사람이 잘 없어요. 그 저희 집 주인도, 이 집 주인도 지금 이제 그렇게 이제 고집을 피우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제가 얘기를 했거든요. 얘기하기를 이제 상황이 이러저러합니다. 또 마침 주인분이 해외에 가 계세요. 국내 상황이 계실 때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그 양반이 제가 알기로는 한 1년쯤 전에 갔는 걸로 알고 있으니까. 국내 상황을 상세하게 설명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한 4, 5개월 선에서 이제 그 세입자가 바뀌는 걸 알고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이러니까 이제 이 양반이 이제 답을 잘 안 주더라고요. 왜냐하면 답 주면 자기가 손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뭐 카톡으로 이제 보냈으니까 카톡은 그 내용 정리하고 같은 법적 효력을 띱니다. 그래서 이제 이미 이제 그 계약 만료 해고 그 해약 통지는 제가 이미 한 상태고, 그래서 그거는 뭐 나중에 주인이 못 물립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제가 계약을 하고, 그리고 저도 계약이 다음 집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제가 봐서는 이게 대형평이기 때문에 집주인도 다음 세입자를 찾기 절대 쉽지 않습니다. 절대. 왜냐하면은 뭐 그러면은 양보해가지고 3억 나는 더 안 받지만 이래도 안 돼요. 왜 이래도 안 되냐면은 지금 이사 날짜들이 다 4, 5개월 이전으로 돼 있어요. 이전으로 돼 있다 보니까 지금 저를 내보내고 빨리 다음 세입자를 구해야 됩니다. 구해도 빠듯해요. 제가 봐서는 굉장히 빠듯해요. 그러면 저한테 예를 들어 이렇게 제시할 수도 있잖아요. 어떻게 제시하냐면, 그러면은 뭐 그 전세금을 3억 낮춰 들어가지고 지금 현재 살던 금액으로 사시죠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죠. 본인이 쫓기면 그렇게 할 거 아닙니까? 자, 그게 두 가지가 문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렇게 되면은 이제 그 집주인이 큰 손실을 보게 돼요. 왜 그러냐면은 저희는 이미 이제 전세 계약 청구권을 이미 사용했습니다. 했기 때문에 이번에 만약에 또 계약을 하면 그 연기가 아닙니다. 연장이 아니라 신규 계약으로 변해요. 신규 계약이 변하면 왜 되느냐 하면은 그 한 번 청구할 전세 청구권이 이제 전세 연상 청구권이 발생이 되는 셈이에요. 그러면 왜 되느냐? 지금 현재 금액으로 이제 그 2년을 살고 그 다음에 2년 후에 집주인이 5% 이상 못 올립니다. 그러면 현재 어쨌든 간에 호가 시세가 3억인데 이번에 3억뿐 아니라 다음번에 또 5억밖에 못 올리, 5%밖에 못 올립니다. 그러니까 총 4년을 동안 굉장히 큰 손실이죠. 그죠? 이자만 해도 상당하죠. 내가 봐서는 그래 되면은 뭐, 한 4, 5억은 날아가는 겁니다. 4, 5억에 대한 이자는 날아가는 거죠. 이제 그런 문제가 있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이제 저는 그걸 받아들일 생각이 없습니다. 저는 받아들일 생각이 전혀 없기 때문에, 그 집주인이 만약에 못 구하면 어떻게 되느냐. 저는 그냥 나가고 바로 이제 전세금 반환 소송을 바로 접수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뭐 그런데 좀 익숙해져 있어요. 그래서 보면은 변호사를 동원하고 이러는 거에 대해서 저는 뭐 전혀 불편함이 없습니다. 아닌 말로. 왜냐면 어차피 그 비용 다 내가 낼 거 아니고 집주인이 다 낼 거기 때문에. 그러면 저는 그냥 뭐 소송 접수하고 나는데 나갈 필요도 없이 그냥 기다리고 있으면 돼요. 기다리고 있으면은. 나갈 필요 없어요, 전혀. 왜냐하면 소송 딱 접수되면은, 소송이 접수되는 순간, 다시 말해서 전세 만기일 다음날 서류 접수가 딱 되면은, 이사할 필요도 없어요. 가만 앉아 있으면은, 그때부터는 소송 접수되는 순간,
순간 계약 불이행이기 때문에 이제 집주인은 지금 방금 얘기했는 집처럼 일단은 대충 보자 얼마냐. 그리고 전세금 설정도 당연히 지금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은 일단은 뭐 3천. 그 소송 접수하는 순간 뭐 4천에서 4,500 정도의 손실이 발생되고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손해볼 한 개도 없어요. 왜냐하면 그냥 집은 그냥 계속 살고 있으면 되고, 그다음부터는 이제 한 달에 뭐 한 2천만 원씩 과외 수입이 계속 발생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더 문제는 뭐냐면 소송이 접수되면은 이제 계약임이 불이행이 된 상태입니다. 된 상태이기 때문에 제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제 판결을 늦출 수가 있습니다. 어느 정도 늦출 수 있냐면 무한대로 늦추는 건 안 되고, 뭐 판결을 한 6개월에서 1년까지는 늦추죠. 온갖 핑계를 대고 늦추는. 그러면은 이제 왜 그렇게 하냐면 판결을 당연히 늦출 계획입니다. 왜냐면 한 달에 한 2천씩 잉여 수익이 계속 발생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은 이제 그 판결만 늦추는 게 아니죠. 또 이제 전세 사기 그 형사소송도 같이 하죠. 더 문제는 뭐냐면은 소송이 딱 들어간과 동시에 뭐냐면은 이제 그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집뿐만 아니라 그 집주인이 가진 모든 재산에 대해서 이제 제가 이제 동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동결을. 거기에는 은행 계좌, 신용카드까지 다 포함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소송이 완전히 정리될 때까지 그분은 현금을 쓸 수가 없어요. 다시 말해서 이거 이제 완전히 그 매장이 되는 겁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산채로 파묻어 버리는 거예요. 제가 딱 한번 했었어요. 그 옛날에. 그러니까 집주인이 와가지고 뭐 진짜 무릎 꿇고 빌더라고 살려달라고. 근데 한번 이제 소송까지 가면은 안 살려줍니다. 그냥 오죽하면 소송까지 가겠어요. 괘씸죄 걸리기 때문에. 그래서 하여튼 뭐 제일 좋은 거는 이제 서로 양해를 구하는 게 제일 나아요. 순리대로 상황이 이렇습니다. 아, 그러면 그러세요. 그러면 서로 뭐 어떻게 맞춰보시죠. 이렇게 나가는 게 맞는 거지. 그 법에 대해서 잘 몰랐어요. 제가 보기엔 그런 것 같아요. 그냥 내가 그냥 주입주의니까 나는 갑이다. 이러다 그냥 소위 말해서 갑질하는 거예요. 갑질하다가는 진짜 큰일 납니다. 잘못하면 인생 주저앉아요. 그 소송이라는 게 한번 이제 내가 어떤 귀책 사유에 가지고 소송이 걸리면은 나는 거기서 빠져나오기 힘들어요. 나는 왜냐하면은 법적 권한이 대부분 상대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상대가 풀어줘야 풀어지는 거예요. 상대가 풀어줘야지. 그래서 함부로 그 귀책 사유를 만들면 안 됩니다. 그리고 소송이나 한번 시작되면은 그 유능한 변호사 딴 거 아니죠. 시간 끌 수 있는 변호사 유능한 변호사예요. 하여튼 그리고 또 소송이라는 게 한번 또 걸리기 시작하면은 그 소송이 다른 소송을 또 이 새끼 치는 것도 그렇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이거 제가 너무 부정적인 얘기를 했네. 그래서 하여튼 뭐 지금 현재 광교 상황은 지금 그렇습니다. 광교 상황은 그렇고 그다음 또 하나가 뭐냐면은 그럼 뭐 굳이 골치 아프게 이러지 말고 광교를 벗어나면 되지 않느냐.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은 제가 이번에 저도 이번에 알았어요. 광교 안에 집이 한 3만 가구밖에 안 돼요. 아파트가 3만 가구밖에 안 되는데 수원 지역 전체 아파트가 120만 가구 정도 되더라고요. 그 120만 가구 중에서 불과 3만 가구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3만 가구에는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러고 있는데 그 다음에 이제 광교를 벗어났다. 다시 110만 3천 가구는 왜 되느냐? 역전세입니다. 이미 역전세예요. 그래서 알아보고 제가 황당하더라고요. 뭐가 황당하냐면은 이제 거기도 이제 광교 때문에 전세금이 살짝 올랐어요. 올라가지고 예를 들어가지고 뭐 원래 전세금이 6억이었으면은 이제 7억 이렇게 오른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제 전세가 올랐다니까 다 주인들이 이제 욕심을 부리는 거죠. 근데 그게 역전세입니다. 왜 그러냐? 지금 현재 예를 들어 전세금이 광교 이외의 지역, 뭐 수원, 구수원이 이런 지역이죠. 뭐 내지는 수지 이쪽 지역이 어떠냐면은 전세금이 원래는 뭐 3억, 4억이었는데 지금 6억이에요, 전세금이. 6억인데 이게 역전세예요. 왜 역전세냐? 그 전에는 불과 이제 작년 연말까지만 하더라도 전세금이 뭐 3억, 4억이었는데 그때 이제 그 실거래가는 한 5억 정도밖에 안 됐어요. 실제로 이제 그 등기가 이전되는 거래가는 그러니까 실거래가가 5억이니까 전세금 3억은 적당한 가격이잖아요.
그 왜냐하면은 보통 이제 적당한 가격이라는 게 그 매매가 대비 한 60% 정도가 이제 적당한 전세 가격이니까 안전한 가격인데, 근데 지금은 어떻게 했냐면 전세금 3억 4억 하던 게 6억으로 딱 뛰었는데, 그러면은 문제는 뭐냐면 6억이고, 전세금이 6억이고, 그 실매매가가 10억이면 아무 문제 없죠. 아무 문제 없습니다. 이제 40% 유지되니까. 그런데 어떻게 되냐면 제가 알아보니까, 원래 5억이었는데, 실거래가가 5억이었는데, 지금 현재 호가가 7억이 돼 있어요. 호가가 7억. 근데 호가가 7억인데, 전세금이, 호가가 7억이니까 6억으로 이제 전세를 놓는 거예요. 이거 완전한 역전세죠. 왜 그러냐 하면은, 이 전세금을 6억을 받는데, 그렇게 이제 전세에 들어가면 이제 6억 날리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매매가가 지금 호가가 7억이지 실제로 매매할 수 있는 금액은 어림도 없는 얘기입니다. 제가 보면 6억도 제가 보면 못 받아요. 6억도 못 받고 뭐 5억이나 5억 5천이나 올라봤대죠. 5억 5천 이래야 되는 거니까, 다시 말해서 그 매매가가 5억 5천 정도인 집에 내가 6억으로 전세 들어가는 거니까 실제로는, 그 왜냐하면 호가는 호가를 따름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역전세 맞죠. 그러면 이제 집주인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일단은 6억으로 전세를 놓고 매매가가 7억이라고 뻥을 쳐놓고 전세를 6억을 놓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면 이제 나잡아지는 거죠. 나잡아지고, 뭐 이 핑계 저 핑계 대지 않대. 팔라고 내놨는데 안 팔린다는 식으로, 그럼 당신이 살아, 뭐 경매를 치든 뭐 네 맘대로 알아서 해라. 이거는 뭐냐 하면은 이제 집주인으로서의 권리를 포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넘겨버리는 거죠, 집을. 그럼 얼떨결에 뭡니까? 나는 그 집을 사는 수밖에 없잖아요. 예를 들어가지고 실거래가 5억 5천인데 그거 경매 들어가면 얼마 나오겠습니까? 3억 4억이겠죠. 그래서 이제 굉장히 좀 황당한 상황입니다. 결론적으로 요약하면은 120만 가구 중에서 3만 가구밖에 안 되는 광교 지역은 지금 뭐 거의 뭐 미쳐 돌아가고 있고, 그 중소형 평형대는 전세가 나오자마자 뭐 한두 시간 안에 싹 빠져버리고, 그 다음에 40평형대 이상의 대형 평형은 세입자도 전세를 못 구하고 돈을 못 구하니까, 그 다음에 집주인도 3억이나 높은 가격에 세입자를 못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매물은 나와 있는데, 전세 매물은 나와 있는데, 뭐 한 4개, 6개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뭐 몇 개월 동안 원래 예를 들어가지고 3월에 내놨는데 아직도 전세 세입자를 못 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나가지도 않고 들어오지도 않는 정체 상태에 있고, 그 다음에 광교 지역을 제외한 113만 가구는 의뢰되어 있느냐, 117만 가구네요. 117만 가구는 의뢰되어 있느냐, 역전세에 나 있습니다. 그 지방 같은 경우에는 이제 후자 인글로 알고 있어요. 지방 같은 경우에 완전히 이제 쑥밭이 돼 있죠. 그리고 서울은 광교하고 비슷할 것 같습니다. 서울의 인기 지역은 광교하고 비슷할 것 같고, 인기 지역을 제외한 서울은 광교에서도 이제 광교 이외의 수원 경기 지역으로 돼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그 안거는 뭐냐 하면은 이게 영역이 점점 좁아져 가고 있는 게 보입니다. 점점 좁아져 가고 있는 게. 그래서 빈익빈 부익거부가 점점 좁아져 가기 때문에, 제가 봐서 시간이 지나면은 광교도 지금은 이제 이 난리를 치는데 집주인이 온갖 거드름 피우는데 구수원처럼 변할 것 같고, 시간이 지나면. 그 다음에 서울 자체도 점점 좁아져 가지고 나중에는 뭐 예를 들어 한강뷰 라인이라든가 한남동이나 압구정동 이런 데를 제외하고는 이제 그 역전세로 되는, 다시 부동산 가치가 없어지는. 자, 이렇게 해서 영상일기니까 이제 저희 이제 부부의 평소 생활을 이제 기록하는 것이니까, 저희가 이제 10월 말에 이사를 가야 됩니다. 이사를 가야 되기 때문에 현재 이제 이사 상황을 한번 공유를 한번 해봤습니다. 혹시 지금 뭐 집주인분의 입장이 되거나 내지는 저처럼 세입자의 입장이 되신 분들이 이제 최근에 수원 광교 지역의 전세 상황이 이렇다는 것을 참고 삼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의 영상일기는 2026년도 8월 5일 영상일기는 여기서 맺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